보내줬는데 그 파일을 또 그러면 또 얘기해줘. 다시. 자, 어디로 갔지요? 어쨌던 게 있다. 영상이랑 이거 보내주면 되지 내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인문지문이야. 이, 1, 2, 3, 4. 봅시다. 자, 역사학은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해석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있다. 랑케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역사학. 자, 객관적인 진실, 주관적 해석. 객관적인 진실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고, 주관적 해석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역사학자의 주관과 관련이 있겠지. 개인적 생각과. 일단은 음, 실증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봐도 되겠고, 그죠? 자,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받았다. 자, 이번엔 주관주의 역사, 콜링우드. 이 둘은 대비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실증주의에서 뭘 중시한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 객관적,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주관적 해석이 안 들어가고, 살았던 사회적 맥락 그런 것들, 그 당시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주관주의, 주관은 누구? 역사가의 주관. 뭘 중시했다?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 건 주관주의 역사. 이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 카는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요거는 실증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음, 더불어 가지는 것이어요. 주관성을 더불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개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EH 칸은 자, 카라고 하는 인물은 자, 사료 검증의 중요성 인정. 그다음 그럼 사료를 검증할 때 역사가가 그 자료들을 선택하고 해석을 필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주관성을 수반할 수밖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럴 때 요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건 실증주의를 그다음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주관주의 역사학을 다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며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자, 역사가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운 조명. 그게 도대체 뭘까? 자, 역사,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계속 가보죠. 우선 칸은 우선이 있으면 한 번 하나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 다음으로가 있지. 우선, 마지막이 또 있나?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있네. 자, 갑시다. 우선 첫 번째 칸은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것. 세 가지. 과거의 사실은 과거의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것. 우리가 음, 친구와 싸운 사건이 있다 치자. 그거를 말로 누가 기자가 뭐 기록했다든가 그것을 기록한 누군가가 일기에 썼다든가 그런 말로 표현되기 전에 그 사건 그 자체, 과거 사실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 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과거는 바로 여기 있고, 그냥 사실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실, 기록된 것.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은 자,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역사를 다룰 때 과거의 것을 다루는데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실제 사건이 당시에 벌어졌을 텐데 그 사건이 벌어진 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록한 걸 통해서 알지. 근데 그런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후대, 현재 우리가 역사가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입니다. 칸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역사가의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이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로지 역사가에 의한 판단에 의존한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배자가 된다라는 건 자기가 역사가가 스스로 판단해서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역사적으로 해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이 있다 치자. 그것을 자기가 그러한 선택이 100% 옳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100% 옳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것만이 역사상의 사실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에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 역사적 사실. 자,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역사가에 인정받을 때. 그러면 역사가 혼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역사가들도 함께 그 중요성을 인정할 때.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 좀 진하게 이걸로 해볼까?
지나간 거, 요거. 과거에 대한 사실에서 역사가에서 역사상의 사실이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역사가가 어떤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기록할 만하다 기록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중요성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드디어 역사적 사실이 된다. 자,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성격을 띠지만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정태적인 자 그런 말 들어봤지 정적이다 동적이다 그 말 딴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예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 역사상의 사실 자 쉽게 말해볼게 우리는 지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뭐라고 적었어?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신문기사에서 폭동이라고 그랬다고. 사태라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했고 간첩이 와서 저속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했지. 그러다 그런 것들을 역사가들이 적게 되고 했을 때 역사상의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반란, 사태, 폭동이라고 적지만 누군가는 뭐라고 적어?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독재 정권에 맞선 어, 광주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짚히죠. 그 요즘 같은 경우 5.18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뭐 극우 일베나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자, 역사상의 사실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 되기 전의 단계에 역사상의 사실은 어떤 의미가 아직 제대로 중요성이 부여되기 전의 것, 부여되기 전의 것. 자,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 그 중에서 중요성이 부여된 그래서 요 차이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역사상의 사실은 1.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역동적이다. 자, 당연히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사람에게 인정됐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성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변화나 재해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반대로 생각해봐. 그래서 정태적.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자,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됐다. 역사상의 사실은 인정이 됐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역사적 사실은 여러 명에 의해서 인정됐다.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고. 자, 보편적이 어려운 말 써볼까? 보편적의 반대말은 개별적, 특수적이라고 얘기해. 보편적의 랑 같은 말은 일반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한편 주관주의 역사 주장 콜링 우드에 따르면 자, 여기 콜링 우드요.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시간은 지났으니까 그 시대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제거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절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는 주관성을 배제한 채
주관성을 없앨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상의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들은 다 오염돼 있어. 순수한 객관적 사실, 자,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말은 과학적 객관성 획득은 불가능해. 왜? 오염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과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록하겠지.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됐겠냐는 거야. 기록돼 있지 않지.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 지금 이 시점의 역사가는 항상 자기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칸은 자, 콜링은드는 이랬는데 이에 대해서 칸은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다. 이때 상상적 예란 단순히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인물의 생각 행동 맥락 속에서 재구성. 자, 재구성하는 거. 수집 당연한 거야. 플러스 이거. 단순히 수집하는 건 실증주의 같은 데서 얘기가 됐었을 것 같아. 카의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학을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까 대화라 그랬지?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카의 역사관의 의의. 어디? 요 문장. 자죠.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은 역사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에서 과거 사실을 지칭하는 언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이 부분이네.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됐다. 이 내용 있죠? 너무 정신없어서 좀 지울게. 이러면 좀 눈에 잘 보일까요? 이렇게. 이 부분.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다 할 때 과거 사실 그 자체가 에서 과거 사실 지칭하는 언어로 자 역사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연구하다가 일종의 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대첩이 있었을 때 그 대첩이 사수대첩 명량 사수대첩은 왜 이순신이 아니구나. 응? 뭐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명량 해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막 그 자체를 찾는 건 기록을 막 따지면서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 건 과거 사실 그 자체일 텐데 그럼 그 사건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나 그 기록물을 연구하는 건 요게 바로 언어로의 전환인 거지. 이렇게 요게 언어로의 전환.
언어에 관심을 듣는 겁니다. 그 기록을 기록한. 자, 이는 과거의 실제를 표현하는 매개체, 매개체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소시르로 대표되는 기호학적 언어 간의 영향을 받았다. 소시르. 매개체는 수단이고요. 언어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겁니다. 언어를 일단 보죠. 소시르는 언어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기어체계로 봤다. 자, 언어 이꼴 기표 플러스 기의. 이때 표는 이때 의는 그대로 의미. 표는 음, 말소리, 음성, 언어 이렇게 연습하면 될까? 바다라고 할 때 귀에 들리는 비읍 아, 디귿 아라는 음성적인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음, 푸른 물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곳을 장소를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어, 자, 이중적인 기호체계. 자, 기표는 소리로 드러나는 기호적인 형식. 자, 형식, 표현의 표자이고 기의는 소리로 표시되는 그 소리로 인해 표시되는 의미, 자, 내용, 뜻, 의미인 거죠. 자, 보세요. 신호등도 기호입니다. 왜 신호등이 기호죠? 신호등이라는 기호는 색깔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여기 나오는 이런 형식, 표현이 되겠고 가세요, 멈추세요 하는 것은 색깔에 따른 것은 의미가 되겠지. 이런 점에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호라 그래요. 봅시다. 소실에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자의적은 우연적, 임의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연적이며 1대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기표는 기의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1대1로 대응하면 그런 간극이 없을 텐데. 자, 봅시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난다?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반대말. 필연적이다. 자,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 우리는 걔네를 나무라고 부른단 말이야. 걔네를 나무라고 부르게 된 건 푸른 잎이 열리는 그걸 나무라고 부르게 된 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엉덩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엉덩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이 약속으로 굳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엉덩이가 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1대1 대응하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가지죠. 자, 비트겐슈타인 역시 언어는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상한다. 다른 말입니다. 개별적인 실제를 표상 랑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 표상 이게 대비되는 거야. 자, 가족 유사성이란 뭐냐? 표상은 여기 나와요. 표상은 이미지로 나타낸다 정도로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타낸 정도. 다른 말로 쓰면 문맥에 따라 이미지로 해석하는 게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상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죠? 유유. 우는 것도 타죠. 근데 운다고 할 때 이때 우는 거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쁨일 수도 있어요. 기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하지 않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유유라는 표시가 유유라는 표시가 슬픔만 나타내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나타내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슬픔이더라도 기뻐서 우는 거, 슬퍼서 우는 거, 어? 화가 나서 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자, 가족 유사성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각 대상이 본질적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진 않더라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이 시험대로 나올 거예요. 가족 유사성이란 본질적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자, 부분적인 유사성을 통해 하나의 범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개별적인 꽃을 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 개별적인 꽃이라는 건 자, 지금 눈앞에 화분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이게 하나의 개별적인 꽃입니다. 그것을 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개별적인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자, 봐. 개별적인 언어는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가족 유사성을 표상한다. 자, 어떤 것이 있어서 걔를 꽃이라고 했다 칩시다. 이게 언어죠? 근데 이 꽃은 그 개별적인 화분에 아까 그렸던 그 꽃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개별적인 꽃을 꽃이라고 지칭했을 때 그것은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한다. 이 가족 유사성이 본질적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지 않는다. 볼 때 왜 이게 가족 유사성이냐면 어, 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을 때 부모랑 형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있지만 혈액형도 다르고 외모도 정말 다르고 물론 남성 여성의 어떤 성적인 그런 공통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남성 여성의 동일해 가지고 가족인 건 아니잖아. 그들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르게 생겼으면서 심지어 누군가를 입양해서 가족이 되기도 하잖아. 우리는. 그럴 때 무슨 본질적인 속성, 예를 들어서 MBTI를 꼭 똑같이 가지고 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동일하게 가지지 않아. 뭔가 동일하게 가질 때만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느슨하게 비슷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보잖아. 언어는 그걸 상징한다 이거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그런 노래 있을 때. 그 사과, 표현된 사과는 진짜 그 사과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 내 얼굴을 사과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사과라고 표현되는 내 얼굴, 직접 내 얼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과라고 부를 때 사과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사과로 부를 만한 부분적인 유사성을 가진 거야. 빨갛다, 예쁘다, 동글다, 매끈매끈하다.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사과라고 묶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나타낸다는 거야. 가족 유사성의 좀 비유적인 사례는 이런 거야. 밧줄. 여러 실을 꼬아서 만든 두껍게 만든 어, 줄다리기 할 때 쓰는 밧줄. 그 밧줄을 보면 밧줄이 한 올 한 올 풀어내게 되면 다 일일이 풀려. 서로 교집합처럼 크로스 돼가지고 묶여있 뭐라 그럴까, 체인처럼 낑겨 있지는 않단 말이지. 풀면 한 가닥 한 가닥 다 빠지잖아. 그런데 그게 꼬아져가지고 꼬아져서 두꺼운 하나의 밧줄이 되지. 그게 가족 유사성에 대한 얘기야. 더 가볼게. 이처럼 내용 정리. 실제의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하고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실제를 완전히 표상,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하니까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하지 않아. 그 개별적인 그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상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 그 해당 실제를 완전히 표상하지 못하죠, 언어는. 그리고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이러한 왜곡은 심해진다. 따라서 언어는 실제로 완전히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시적 불투명성을, 어려운 말이네, 내포한다. 포함하고 있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시. 이때 지시는 그 직접 실제 완전한 표상. 실제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하다. 이꼴 실제를 완전히 투명히 드러낼 수 없다. 이런 점. 이는 사료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자, 여기 언어로의 전환에서 과거사를 지칭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야. 옛날의 역사는 과거 사실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어 그것을 기록한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호학적 언어관에 의해서라는 거지. 요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문헌 사료, 글로 기록된 역사적인 자료는 글로 기록된 역사적인 자료는 저자가 실제를 언어화한 기호 작업의 산물이므로 과거의 실제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문헌 사료와 과거의 실제는 다르다. 왜? 실제를 언어화한, 이렇게 쓸까? 다시. 자, 기호 작업의 산물. 이게 문헌 자료죠. 근데 아까도 봤지만 대상을 완전히 표상할 수 없지. 대상은 실제로 완전히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 그러니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볼 때 그게 어떤 A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도 이 A라는 사건이 고스란히 실려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둘은 같지 않아.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저자의 의미화 과정을 중시하면 이때 의미화 과정은 실제를 언어화한 과정이라고 그러겠지. 당시까지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를
텍스트로 재개념화했다. 자, 저자의 의미와 가정 중요합니다. 요거는 언어로 기록하는 과정. 그 자체 중요하고 당시까지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 자, 그 모든 자료를 이꼴 텍스트라고 불렀어. 자, 텍스트 봅시다. 여기서 텍스트란 중요해요. 단순히 기록된 글을 넘어 기록된 것도 텍스트고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 뭐 골동품, 뭐 유품, 이런 기타 등등. 이는 전통적인 역사에 대했던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 낙서, 조각, 의복 등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 텍스트의 뜻 뭐예요?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 사례들은 어떤 거? 문서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이죠. 건축까지도 들어가겠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그러면 연구 자료로 역사 자료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지. 텍스트는 그 시대의 언어적 관례, 어떤 관습, 언어 사용의 관습, 일종의 습관과 규범에 따라 작성되므로 저자가 속한 그 텍스트를 기록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자, 그 시대의 언어적 관리와 규범에 따라 텍스트는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나 일련의 규칙을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나 일련의 규칙을 담론이라고 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담론화되었느냐, 특정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 시대의 관리와 규범에 따라 쓰였을 테니까. 따라 그 사건이 가지는 사회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담론 방식에 따라 사회 정치적 의미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식민지 생태과 원주민 학살의 서막을 연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담론은 특정 인장을 중심적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는 이념, 뭐 남성 우월주의도 이념, 민주주의도 이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38번부터 확인해 보죠. 하고 끝낼게. 좀만 더 참아봐. 어딨죠? 자, 38번, 37, 38. 가장 적절한 겁니다. 설명으로.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을 통해 현대사회 문제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조망은. 현대사의 문제점을 다루지 않아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보고 특정 관점을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 특정 반박은 아닙니다.
그죠? 2번 가는 특정 역사가 주장하는 주요 개념을 유형별. 유형별은 종류거든요. 별로 언급하고 자 주요 개념 어떤 거? 카가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이건 일단 맞겠습니다. 나는 특정 관점의 등장이 해당 분야에 미친 영향. 자, 특정 관점이 등장했고 이게 역사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사실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떻게 의미화됐느냐,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답은 2번이네요. 자, 3, 4, 5번이 왜 틀린지도 보셔야 됩니다. 꼭 봐봐. 뒤에 해석 참고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가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 역사상의 사실. 아까 뭐였지? 과거에 대한 사실과 사실은 과거 사건에 대해 언어로 표현한 거고 그 중에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역사상의 사실이 있었고 그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담아서 역사들이 인정되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승격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변화와 재해석이 어려워가 아니에요. 가능해 역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정태적인 것은 예였죠. 답은 1번. 또 설명할 게 없어. 나머지 꼭 확인해줘. 읽어줘야 되나? 확인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면 그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대로 찾아 들어가서 본문을 찾아서 확인하면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열수의 정연성 보편적으로 인정받아서 된 거. 그대로 나왔죠. 가족 유사성은 언어의 지시적 불투명에서 비롯된 언어의 지시적 불투명성.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실제를 있는 그대로 지시하지 않는다. 1대1로 대응되지 않아. 언어가 부분적 유사성을 실제로 포함한 부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왜? 언어는 실제를 직접,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단어? 뭐라 그럴까? 너무 정신없이 써놔가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꼭 봐봐. 실제는 불가능하고 이런 점. 또 나머지 4번, 5번 선지 보시고요. 자,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역사서가 기의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기의는 내용, 의미 없는 기표, 형식, 표현. 여기서는 특히 언어. 조합에 불과하고 과거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과거 사실의 객관적 재현 불가능. 콜링우드의 주관주의적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죠. 따라서 역사서는 저자가 부여한 절대적 의미란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기록한 책,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이런 책이 있다 칩시다. 거기엔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부여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꼭 찾아야 될 게 아니야.
단지 언어들로만 구성된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 건 누구야? 의미 부여하는 건 독자야.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역사적 의미는 형성된다. 저자가 아니다. 자, B는 역사학 연구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야 하며 실증주의겠네. 도덕적 평가나 주관에서 최소화. 자, 주관을 없애야 돼. 여기는 주관을 중시해. 과학적 방법론. 따라서 역사서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 역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복원해서. 역사가 필수적 과제. 역사가의 주관성은 배제돼야 된다. 자, 봅시다. 자, 보기의 A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서 오케이. 가의 카는 역사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역사적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동의하기.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어떤 독자가 역사적 기록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죠? 보기의 A는 역사서를 기표의 단순한 조합으로 여긴 점에서 나의 비트겐슈타인은 실제의 완전한 표성이 어렵다고 본 점에서 그래서 이들 모두는 언어적 서술의 한계성에 동의하겠군.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실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불투명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A는 역사서를 기표의 단순한 조합 얘만 단순히 조합됐기 때문에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절대적 의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 의미는 역사서 그 책으로는 불충분해. 독자의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돼. 그 말은 역사서는 그 자체로 제대로 된 언어적 서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 3번 보기의 B는 역사의 가감없는 전달을 위해서 가의 카는 과거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 모두는 역사가의 자아를 소거해야 된다. 잘 봐야 돼. 카가 얘는 그래. 과거서 있는 그대로 주관적인 해석. 응? 역사가는 이런 걸 가지면 안 돼. 제거해야 돼. B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거해야 된다. 카는 뭐라 그랬어? 카는 상상적 이해라는 건 상상적 이해라는 건 역사가 개인이 가진 상상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자아를 소거할 수가 있겠어? 칸은 자아를 소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칸은 뭐라 써?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 실증주의도 받아들이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것도 받아들였어. 어쩔 수 없이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칸은.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 41번 아직 남았어. 기억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장 똑 떨어져. 가장 적절한 거는 기억은 이거였어.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돼. 카가 얘기했어. 그 말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이렇게 비판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건 내가 승격시킨 역사상의 사실, 내가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야 되고 언제든 잘못된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내는 것. 그래서 자 봅시다. 역사가는 사실을 해석이 불가능한 실체로 치고 이 말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가는 사실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요 기억만 밑줄 치면 잘 모르겠지만 저 보여요. 잘못 해석한다는 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내 개인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고집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역사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 없었어요. 역사가는 역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합의된 하나의 해석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하는데 역사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인정이 될 때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우위에 서야 된다 이런 말 없었어요. 42번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